무기징역, 전 재산 몰수, 그리고 벌금 3조 2천억 원. 한때 중국 부동산 1위였던 회사의 창업자가 얼마 전 선전의 한 법원에서 받아든 결말입니다. 같은 날 그 법정에서 형을 받은 사람이 56명 더 있었고 그 안에는 창업자의 두 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죗값을 제대로 치렀다는 반응이 중국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이건 한 사람의 사기극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5년 동안 5갈래로 갈려있던 책임이 판결문 한 장 안에서 한 사람 앞으로 전부 모여든 사건이에요.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은 62조 원인데 청산인이 지금까지 팔아치운 자산은 3,500억 원입니다. 100만 원을 떼인 사람 손에 6천 원이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회장은 감옥으로 사라졌는데 그 판결문 안에는 이름이 통째로 빠져나간 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칸에 원래 누구 이름이 적혀야 했는지 오늘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읽힌 주문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실상 끝까지 간 건데요.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한다는 건 선거권도 공직을 맡을 자격도 평생 지운다는 뜻이고요. 재산 몰수도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입니다. 제철소에서 일하다 회사를 세워 올라간 사람이 이제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같은 날 형을 받은 56명은 형량이 아래 위로 길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가벼운 쪽이 1년 10개월, 제일 무거운 쪽이 18년이었는데 회사 살림을 실제로 굴리던 최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형량은 각각 몇 년인지 어느 매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아들들이 나란히 형을 받고 나온 건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벌금은 한 회사에 매겨진 게 아닙니다. 그룹과 부동산 법인 둘을 합쳐 158억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2,637억 원이에요. 중국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업에 물린 벌금 가운데 손에 꼽히는 액수입니다. 회사를 세운 사람과 회사가 같은 날 함께 형을 받은 셈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속이 좀 풀리시죠. 대금은 먼저 다 받아놓고 집은 끝내 못 넘긴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됐으니까요. 화만 내고 넘어가기엔 이 판결이 남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형은 이렇게 무거운데 그 형이 정리해 준 게 정확히 뭔지가 흐릿하거든요. 이 회사가 처음 휘청거리던 무렵 같은 사건을 다룬 영상 밑에는 이런 이야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중분해될 거다. 아니면 나라가 떠하나 국유화할 거다. 그것도 아니면 몸집을 줄여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다. 셋 중 하나겠거니 했던 거죠. 이만한 회사를 나라가 그냥 두겠느냐는 게 그때 사람들의 공통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 건 넷째였어요. 회사와 사람이 따로 갈렸거든요. 회사는 청산 절차로 넘어갔고 책임은 개인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콩 법원이 청산명령을 내린 게 2024년 1월이었고 홍콩 거래소 시세판에서 이름이 지워진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본토 법인의 파산 청산 신청까지 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살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은 채 끌고 온 게 아니라 회사는 회사대로 지워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잘린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실패의 책임은 원래 어디에 걸려 있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곳은 대략 5군데였습니다. 갑자기 돈줄을 조여버린 정부 규제, 애초에 그렇게 굴러가게 만든 성장 방식 자체, 담보만 보고 돈을 내준 국유은행, 권력의 눈밖에 났다는 정치적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개인의 사기, 5개가 내내 나란히 걸려 있었던 거고요. 어느 걸 집어드느냐에 따라 이 사건은 규제 실패담이 되기도 하고 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문이 집어든 건 그중 하나뿐이었거든요. 나머지 넷이 어디서 지워졌는지는 이 회사가 애초에 어떤 규칙 위에서 돈을 벌었는지에 거의 다 적혀 있고요. 규칙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 터만 파놓은 땅 위에서 도면 한 장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값의 상당 부분을 완공되기 한참 전에 미리 내는 거예요. 우리도 아파트를 이렇게 사니까 낯선 방식은 아닌데 그 다음이 좀 다릅니다. 돈을 받은 개발사는 그 돈을 그 집 짓는 데만 쓰지 않고 다음 땅을 삽니다. 땅을 파는 쪽은 지방정부고요. 지방정부는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공무원 월급을 줍니다. 은행은 담보가 땅이니까 떼일 일이 없다고 보고 그 개발사에 다시 대출을 내주고요. 넷이 서로 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톱니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이 몇만 채씩 팔려나갑니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빌려주는 쪽도 다음 바퀴가 계속 돈다는 걸 전제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갯돈이 도는 것과 비슷한데요. 개가 굴러가는 동안에는 아무도 손해를 안 봅니다. 먼저 탄 사람은 목돈을 쥐고 나중에 탈 사람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되죠. 문제는 새로 들어올 사람이 끊기는 순간인데 그때부터는 이미 부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톱니 아래에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대출까지 받아 대금을 다 냈는데 끝내 열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런 집이 중국 전체에 몇 채나 되는지는 세는 곳마다 다른데 블룸버그 쪽 추산과 다른 분석 사이가 2배 넘게 벌어집니다. 확실한 건 단위가 수천만 채라는 것뿐이에요. 세는 방식이 달라서 숫자가 흔들리는 거지 기다리는 사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컸는지는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234개 도시에서 798개 공사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어요. 직원은 12만 명이 넘었고 웬만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한 회사에 출근하던 셈이죠. 창업자는 한때 중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포브스가 매긴 개인 재산이 4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빚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너지던 해 이 회사의 빚이 3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우리 돈으로 416조 원이에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하면 자기 돈은 한 줌이었어요. 빚이 자기 돈의 5배 가까이 됐으니까요. 남의 돈으로 굴러가는 회사가 아니라 남의 돈만으로 굴러가는 회사에 가까웠던 거죠. 그 남의 돈을 대준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128곳,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까지 합치면 249곳이 이 회사에 물려 있었는데요. 그 많은 곳이 저마다 심사를 했고 저마다 통과시켰습니다. 담보로 잡은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 하나만 공유하면 심사는 어디서 해도 같은 답이 나왔거든요. 지방정부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팔아본 돈이 가장 많았던 해에 8조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1794조 원이었어요. 나라 살림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가 한 해에 그만큼을 땅에서 뽑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땅값이 오르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이유가 지방정부 쪽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대금을 다 내고 열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 톱니는 저 혼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누가 손을 넣어야 멈추거든요. 어느 해 여름 그 손이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 8월이었어요. 인민은행과 주택도농건설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 앞에 선을 3개 그었는데요. 흔히 3대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선입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미리 받은 분양대금을 뺀 빚이 자산의 70%를 넘지 말 것, 자기 돈보다 순수하게 남의 것인 빚이 더 많지 말 것, 그리고 당장 갚아야 할 단기 빚만큼은 현금으로 쥐고 있을 것. 여기서 순부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빌린 돈에서 가진 현금을 뺀 나머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남에게 갚아야 할 몫만 따로 세겠다는 거죠.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붙은 벌칙이었습니다. 3개를 다 지키면 이듬해 빚을 조금 더 늘려도 되고 하나씩 어길 때마다 그 폭이 깎여요. 3개를 다 어기면 한 푼도 못 늘립니다. 회사가 커진 만큼 빚도 같이 커져야 굴러가는 구조에서 빚을 못 늘린다는 건 다음 바퀴를 돌리지 말라는 말과 같았고요. 은행들도 그 순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선을 넘긴 회사에 새로 돈을 대주면 자기 장부가 같이 걸리게 되니까요. 이 선이 실제로 막은 건 새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빚을 새 빚으로 갈아 끼우는 통로였어요.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한테 새 카드 발급을 막아버린 것과 같은데요. 다음 카드가 안 나오는 순간 그동안 뒤로 미뤄둔 값이 한꺼번에 계산서로 돌아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진 게 아니라 가난했던 게 그날 드러난 겁니다. 통로가 막히자 숫자가 곧바로 꺾였습니다. 한 해 중에 집이 제일 잘 팔린다는 2021년 가을, 이 회사가 새로 맺은 계약 매출은 36억 5천만 위안이었어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주면 97%가 날아간 겁니다. 100채 팔던 회사가 3채를 판 셈이죠. 성수기가 이 정도면 비수기는 셈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올 계약금이 끊겼다는 건
앞에서 돌던 그 톱니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쓰러진 게 이 회사만도 아니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274곳이었는데요. 중국 인민법원부가 직접 센 숫자고 전년보다 절반이 더 늘어난 겁니다. 업계 전체가 같은 통로를 쓰고 있었으니까 통로가 닫히자 같이 넘어간 거예요. 한 회사의 병이 아니라 다 같이 쓰던 관이 잠긴 사건이었던 거죠. 이 선을 그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선 자체는 방어가 됩니다. 빚을 줄이고 갚을 능력을 되돌리고 현금을 쥐게 하겠다는 목적이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빚으로만 버티는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그건 어느 나라 감독 당국이든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시각이었어요. 10년 넘게 이 톱니가 도는 걸 그대로 두다가 어느 해 여름에 한 번에 조였습니다. 서서히 조였으면 몇 년 앓으면서 몸집을 줄였을 회사들이 한 번에 조이니까 같은 달에 나란히 넘어간 거죠. 되돌릴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건 선을 그은 일이 아니라 그 시각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게 규제였다는 설명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5년 뒤에 나온 판결문에는 이 선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5년 내내 이 사건에 가장 많이 따라붙은 설명은 정치였어요. 이 회사가 해외 증시 상장을 노리다가 위에서 눈밖에 났고 그래서 본보기로 찍혔다는 얘기였습니다. 회장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부르는 정치자문기구의 위원까지 지낸 사람이었으니 정치와 아예 먼 사람도 아니었고요. 회사 하나가 이렇게까지 통째로 지워지는 걸 설명하려면 그쪽이 제일 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보다 먼저 온 게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증감회라고 줄여 부르는 곳인데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 비슷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확정한 게 회계 사기였는데 수법이 이랬습니다. 아직 넘기지도 않은 집의 값을 매출로 미리 장부에 올렸어요. 열쇠가 여전히 회사 손에 있는 아파트가 장부에서는 이미 팔린 집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실제로 번 것보다 훨씬 잘 버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렇게 부풀린 장부를 들고 채권을 찍어서 그 채권으로 또 돈을 끌어 모았고요. 앞에서 본 톱니가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바로 이 장부였습니다. 미리 얹어놓은 매출이 5,6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16조 3,500억 원입니다. 두 해에 걸쳐 그만큼을 없는 매출로 채웠어요. 없는 매출을 근거로 남의 돈을 받아왔으니 이건 장사가 안 된 이야기가 아니라 속인 이야기입니다. 2달 뒤에 처벌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법인에는 41억 8천만 위안, 우리 돈 8,623억 원의 벌금이 떨어졌고요. 창업자 본인은 증권시장에서 종신 퇴출됐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 이름으로 주식도 채권도 찍을 수 없게 만든 조치였어요. 형사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처벌이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잘린 게 총수 한 사람만도 아니었어요. 그 장부에 도장을 찍어준 회계법인도 같이 맞았거든요. 중국 당국이 벌금과 6개월 영업정지를 매겼고 올해 봄에는 홍콩에서도 1억 6,600만 달러, 우리 돈 2,301억 원을 물었습니다. 홍콩에서 감사와 관련해 나온 제재 중에 사상 최대였고요. 중국 당국이 회장 하나만 잘라내려는 판이었다면 감사인 영업까지 멈춰 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8가지인데 이름만 훑어도 성격이 보입니다. 사람들 돈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것, 거짓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은 것, 나머지도 뇌물과 횡령, 불법 대출 같은 돈 문제입니다. 정치범으로 볼 만한 항목은 8개 안에 하나도 없어요. 사상이나 발언을 문제 삼은 조항도 국가 안전을 걸고 넘어진 조항도 없고요. 법원이 정리한 기간도 명확한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을 부풀리고 빚을 숨겼다고 봤어요. 장사를 못한 게 아니라 속였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진짜였습니다. 없는 사건 위에 형이 얹힌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회계 기준을 갖다 대도 이건 그대로 범죄로 걸립니다. 정협위원이라는 이력 하나로 이 판결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8개 혐의와 조작된 장부가 통째로 설명되지 않은 채 남고요. 이 사안은 사실 2024년에 이미 한 번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형사 판결은 왜 거기서 2년을 더 기다렸을까요? 3년 가까이 끌었으니 뭔가 덮으려던 거라는 얘기가 5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게 2023년 가을이고 선고가 이번 8월이니까 꼬박 2년 11개월이 걸렸어요. 비교할 사례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항공사 하이난항공을 세운 첨펑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는데 붙잡힌 뒤 형을 받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빨랐다는 뜻이고 중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기업 사건은 원래 이만큼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만 놓고는 감췄다는 얘기가 서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날짜를 정했을까요? 판결 앞뒤 한 달 동안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답을 대신합니다. 7월 중순에 나온 2분기 성장률은 3년 반 만에 제일 낮은 4.3%였는데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투자는 상반기에만 5분의 1 가까이 빠져 있었고 숫자가 나온 자리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주쯤 뒤에는 베이징이 규제를 풀었는데 1년 사이에 벌써 3번째였습니다. 외지인이 집을 사려면 몇 년치 세금을 내야 했던 요건을 절반으로 줄였고 주택대출 한도는 2배로 올렸어요. 수도가. 이 정도로 문을 열었다는 건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고요. 다시 열흘쯤 지나 나온 그달 지표에서는 소매 판매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것의 절반도 안 됐고 도시에 들어가는 투자는 아예 뒷걸음질이었어요.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도 숫자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월 20일입니다. 선전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로 그날 상하이가 새 완화 대책을 내놨어요. 외곽에서 2번째 집을 살 때 미리 내야 하는 돈을 낮췄고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보조금까지 붙였습니다. 그 7월 지표가 나온 뒤 큰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움직인 곳이 상하이였고요. 하루 뒤에는 광저우 법원이 본토법인의 파산 청산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신청한 쪽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벌이 나오고 같은 주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동네 상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월세가 밀린 가게 하나가 끝내 문을 닫는 날 옆 가게 임대료를 내린다는 공고가 같이 나붙는 겁니다. 나가는 쪽에 보내는 신호와 남는 쪽에 보내는 신호가 하루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날짜가 놓인 바탕에는 더 큰 일정도 깔려 있습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데 작년 가을 회의에서 채택된 그 계획 안에 부동산과 지방정부 빚을 다시 짠다는 문장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성장률 목표가 사상 처음으로 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 업무 보고에도 부동산과 지방정부 빚의 위험을 막고 풀겠다는 말이 그대로 적혔고요. 감추려는 정부는 목표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낮추는 순간 못하겠다고 자백하는 셈이니까요. 판결 역시 조용히 처리되지 않았는데 국영 텔레비전 뉴스로 그대로 나갔고 반영 매체는 영문 기사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폐가 아닙니다. 은폐가 아닌 판결도 무언가는 대신 정리해 줍니다. 이 판결이 정한 건 형량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재고 무엇을 재지 않을지가 같은 문서 안에서 함께 정해졌거든요. 5 후보 가운데 판결문 안으로 들어온 건 개인의 사기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넷은 반박당한 게 아니라 아예 문장이 없어요. 규제가 늦었다는 문장도 은행이 잘못 봤다는 문장도 이 성장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문장도 없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그날 전부 공개됐습니다. 적히지 않은 이름은 아직 한 명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법원이 그날 공개한 판결 내용에서 제일 크게 비어있는 것이 뇌물입니다. 8개 혐의 안에 법인 뇌물 공여가 들어있고 그것도 유죄가 인정됐어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준 쪽만 있고 받은 쪽이 없거든요. 법원이 밝힌 문장은 이게 전부입니다. 뇌물로 금융기관을 장악했다. 어느 기관이었는지 그 안에서 누가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뇌물은 원래 혼자서는 성립하지 않는 죄인데 이 판결문 안에서는 혼자 성립했습니다. 돈을 내준 쪽 이름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그 은행들, 담보가 땅이니까 떼일 일 없다고 보고 도장을 찍어준 곳들 말인데요. 그중 어느 이름도 그렇게 내주도록 놔둔 감독기관 이름도 그날 공개된 내용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판결문이 밝힌 죄의 성격은 3줄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과 사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국가공작인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했다. 국가공작인원은 공무원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이 3문장의 주어가 전부 한 사람입니다. 시장이 무너졌다는 말도 규칙이 틀렸다는 말도 없어요. 한 사람이 질서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형을 무겁게 정한 이유를 적은 문장도 결이 같은데 연루 금액이 극히 크고 정황이 특히 악질적이며 극히 무거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돼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문장 안에 있는데 그 손실을 같이 만든 규칙은 문장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선고 하루 뒤
돈을 빌려줬던 은행 하나가 이번엔 이 회사의 문을 닫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낸 광저우 농촌상업은행 화샤지점이 적은 사유는 만기가 된 빚을 갚지 못하고 자산을 다 털어도 빚 전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돈을 대준 쪽이 재판에서는 이름이 지워지고 청산에서는 신청인이 된 겁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정리해둔 걸 보면 무너진 뒤 이 회사의 중국 안자산은 대부분 국내 채권자, 특히 지방정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깥에 있는 채권자보다 안쪽을 먼저 챙겨온 거죠. 주요 채권은행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곳은 민생은행과 농업은행, 중신은행인데요. 어디까지나 거론되는 수준이고 판결문이 확인해준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로가 처음 밟는 길도 아닌데요. 보험사 안방을 세운 우샤오 후이가 딱 그렇게 갔습니다. 2018년에 징역 18년을 받았고 개인 자산은 몰수됐습니다. 회사는요. 보험보장기금이 608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조 5,430억 원을 부어넣었고 이듬해 국유보험사를 새로 만들어 영업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사람은 감옥으로, 회사는 나라품으로 간 거죠. 나머지 둘도 결말이 같은데요. 하이난항공을 세운 사람은 12년, 밍턴그룹을 이끌던 사람은 13년을 받았어요. 밍턴 쪽은 회사에도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벌금이 떨어졌고 거느리던 은행 하나는 다른 은행 둘이 나눠 인수했습니다. 부재 자체가 숨어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안방에 들어간 공적 자금은 액수까지 공개됐고 바오상은행이 무너졌을 때는 예금보험기금과 인민은행이 나선다는 사실을 그대로 발표했어요. 자산을 나눠받은 은행 이름도 공개됐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공개되고 왜 그 지경까지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3번 다 법정이 따진 건 총수한 사람이었고 그 회사를 그 지경까지 놔둔 쪽은 법정 밖에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순서도 한 줄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어줄 돈이 벌금 납부와 재산 몰수보다 먼저라는 문장이에요. 그 한 줄만 보면 이건 피해자를 맨 앞에 세운 판결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정작 나눌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100만 원에 6천 원이라던 그 비율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청산이 시작되고 1년 반 동안 청산인이 팔아치운 자산이 2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35억 원이고요. 신고된 채권은 자릿수부터 다른데 45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62조 원이 넘습니다. 회수율로 따지면 0.6%입니다. 피해자가 먼저라던 그 문장이 여기서 뜻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이 정한 건 나눠주는 순서였지 나눌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청산인은 돈을 되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창업자와 전 부인, 전직 임원들이 받아간 배당과 보수를 돌려놓으라고 소송을 걸어뒀고 장부에 도장을 찍어준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다만 그건 아직 받아낸 돈이 아니라 청구서입니다. 몇 해가 걸릴지도 알 수 없고요. 이 회사 담장 바깥에는 또 다른 종류의 빚이 쌓여 있는데요. 지방정부가 세운 빚내는 회사들입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으려고 지방정부가 따로 만든 회사인데 정부 장부에는 안 잡히고 그 회사 장부에만 잡히는 빚이죠. 나라 살림 통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세는 곳마다 갈립니다. IMF 집계로는 60조 위안이 넘는데 우리 돈으로 일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보다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셌고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이 달러로 세면 7조에서 11조 사이로 벌어집니다. 정의가 저마다 달라서 하나로 못 박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도 자릿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남긴 3천억 달러를 그 옆에 세우면 23배에서 37배 차이가 나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다던 그 회사를 통째로 지워도 뒤에 남은 숫자는 자릿수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나오던 돈도 같이 마르는 중인데요.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 번 돈은 정점을 찍은 뒤로 해마다 2자릿수씩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9,778억 위안, 우리 돈으로 202조 원이었어요. 도로도 학교도 공무원 월급도 이 돈에서 나가던 지방들이 반년 동안 손에 쥔 게 그만큼입니다. 이 판결이 걷어낸 벌금은 그 반년치 땅값 수입의 1.6%고요. 무기징역은 집값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미 사라진 저축을 되돌려주지도 못하고요. 짓담한 아파트를 대신 지어주지도 않고 수천억 달러짜리 빚을 지어주지도 않습니다. 형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고 남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거든요. 원인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좁히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국유 자본이 대주주로 앉아있는 완커라는 회사가 만기를 미뤄가며 채권 하나를 가까스로 막았거든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그 방식을 사실상 못 갚은 것으로 보고 곧바로 등급을 내렸고요. 뒤에 국가가 서 있는 회사조차 이 지경이면 원인은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당국도 규칙 자체를 손대고 있습니다. 30곳이 넘는 도시가 다 지은 집만 파는 방식을 시범으로 돌리고 있고요. 새로 파는 집 가운데 완공된 집의 비중이 10채에 1채였던 것이 셋에 하나까지 올라왔습니다. 완공 전에 돈부터 받는 규칙이 문제였다는 걸 제도를 고치는 방식으로 인정한 셈이죠. 이 모든 것의 값은 누가 치렀을까요? 도면만 보고 도장을 찍고 대출까지 받아 대금을 다 낸 사람들입니다. 회사가 지워지는 동안 일자리도 같이 지워진 십수만 명의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0.6%라는 회수율 뒤에 서 있는 채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잃은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액수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 판결이 깔끔하게 정리한 건 이름이 적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끝내 채워지지 않은 칸이 하나 남습니다. 5년 동안 여기저기 걸려있던 청구서는 결국 한 사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정은 2개입니다. 하나, 사기는 진짜였습니다. 아직 넘기지도 않은 집을 판 걸로 적고 그 장부로 채권을 찍어 남의 돈을 끌어모은 건 어느 나라 기준을 갖다 대도 그대로 범죄예요. 둘, 그 처벌은 처벌 이상의 일을 합니다. 성장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그 방식을 설계한 쪽까지 도마에 오르지만 탐욕스러운 개발업자 한 사람의 범죄로 정리하면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쪽에 서게 되니까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문장은 동시에 성립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수록 나머지 넷은 더 조용해집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시면 이름이 적힌 칸보다 비어있는 칸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뇌물을 받은 쪽, 돈을 내준 쪽, 그걸 놔둔 쪽에 이름이 들어갔어야 할 곳이죠. 판결은 끝났는데 그 칸은 지금도 비어 있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